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표님들과 또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이 교과서 같은 강의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라는 그 과목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이제 세무조정계산서 이해를 제대로 하시려면 저희가 한 2달, 3달 코스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제 강의는 서식 위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서식 위주로 서식이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세금 계산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아시는 수준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다 마치면 다음 주에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 시간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이제 개별적인 사안을 좀 더 심화 있게 준비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다음번은 이제 세액공제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좀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도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좀 그 강의 수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법인세 이제 납세 의무인데 이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학설이고 좀 너무 학문적이긴 한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그 과세 방법이 다른지 그것부터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이제 그게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법인은 그냥 자산이 증가하는 거를 전부 다 입금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해서 그 원인과 형태를 불문하고 전부 다 과세 소득으로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회사에서 뭐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입금되면은 법인은 그냥 이제 뭐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또 예전에는 이 법인에서 차량을 팔았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법인은 과세가 되고 개인은 과세가 안 됐었어요.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뭐 개인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됐지만 그 이유가 개인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가 안 됐었어요. 그 이유가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로 과세를 하는 거고 개인은 소득 원천설. 그러니까 소득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그 중에 열거되지 않은 건 과세를 하지 않고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조금 법을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채권의 양도 차이, 그리고 식량 작물 재배업 이런 것 등은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세가 안 되고 있고요. 여기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상의 입금 및 송금 개념 보시면 이제 용어가 좀 다르죠. 이 회계상으로는 이익, 비용 이렇게 하는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입금, 송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 개념이 법인에서는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제 용어가 다른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입금과 송금은 회계상의 그 수익과 비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금을 계산하려면 이 법인세법상 입금, 송금을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회계상으로 수익과 비용을 이미 만들어진 결산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다 이제 장부에 기재를 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따로 입금과 송금을 다 다시 장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기업회계 기준상 만든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양자 간 차이만 조정을 해서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번거롭다는 거죠. 이 입금과 송금을 다시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입금하고 송금 개념을 한번 보면 입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걸 모두 다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본과 관계된 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건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지 않고 과세도 안 하겠다. 그래서 자본 출자의 납입과 또 법에서 또 입금불산임 항목으로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 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송금도 마찬가지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면 다 송금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자본과 지분의 환급, 그러니까 자본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잉여금 처분 이런 거는 이제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불산입 항목은 역시 이제 법에 열거해서 이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잉여금 처분이라는 게 이제 배당 같은 거, 배당은 송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3월 31일이고, 그 회계 기간이 다른 법인은 또 이제 달라지지만 어쨌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를 한번 제가 이제 법인 이 세법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세무서 공부를 할 때 이만한 이제 세법개론 그 책 있거든요. 수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본 기억이 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로 오늘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표로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많은 거를 이렇게 다 이해하시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 확정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해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결산재무제표를 다 만들면 그걸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돼서 이제 결산이 확정이 되고, 근데 이 결산은 회계기준상 그 만든 장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개념이 아니라서 이제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서 과세 표준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계산을 하고 이 재무제표를 다 첨부를 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 신고고, 만약에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있으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더 내는 수정신고, 그리고 돌려받는 환급받는 경정청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수정신고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그리고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에 5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법이 2015년 이후부터 5년으로 바뀌면서 5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산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거, 그리고 기장세무서 사무실에서 세무조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인세가 결정이 된다. 다음 페이지에 세무조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조정 보시면 기업이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만드는데 이렇게 도출을 하는데, 이때 이 당기순이익은 세무회계상 그 세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입금 송금을 그 반란해서 만들면 힘드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여러 가지 같은 말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다르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보면 여러분 이제 많이 익숙한 양식을 보시면
단기 순이익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이 소득 조정 금액이라고 돼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이게 이제 세무 조정입니다. 세무 조정을 해서 세법상 차가감 소득 금액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한다. 기업 회계 기준상 수익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 그리고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조정을 하면 세무회계상 입금이 되고 또 기업 회계 기준상 비용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조정을 하면 세무회계상 송금이 되고 그러면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단기순이익에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단기순이익에 결론으로.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 보시면 세법 규정도 원칙적으로는 다 전부 다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이제 목적이. 세법은 정확한 신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고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뭐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한테 정확한 회사의 단기순이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목적이 달라서 다른 규정이 다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는 저희는 이 말이 기니까 그냥 15호서식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디냐면 이 15호서식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15호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세무조정 사항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입금 그리고 이 송금에 나오는 송금이 여기에 이제 각각 기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 세금, 이 확정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여기 앞 표지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이제 1호서식인데 이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3호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해서 여기서 세금 계산이 이렇게 쭉 도출이 돼서 여기서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이 여기 앞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3호서식이거든요. 그러면 3호서식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하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15호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 그러니까 처음에 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기준상 결산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을 해서 단기순이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통해서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을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죠. 이 표를 먼저 만들어서 이 표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 표는 이게 하나하나 다 조정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사항도 뒤에 있네요. 어쨌든 이런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15호서식을 만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3호서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호서식에 보면은 기부금도 조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기부금이 있거든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해서 회사가 기부를 한 게 있으면 또 기부금도 세무조정으로 발라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조정을 하고 또 아까 이제 유보 얘기하셨는데 유보도 여기에 이제 유보가 기재가 되는데 이 유보도 전년도에 유보가 있고 또 뭐 올해 또 유보가 또 새로 발생하고 또 전년도 유보가 또 없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맨 뒤에 있는데 자적을표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여기서 이제 유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보만 기재가 됩니다. 자적을표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기초잔액은 전년도부터 2월 된 그 유보죠. 그래서 이 유보가 전년도에 2월이 됐으면 올해 이 유보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기말잔액이 생기고 그러면 감소는
아까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송금 산입에 들어가고 이 증가분은 입금 산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감소가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내용은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 그냥 로직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서식이 필요했구나.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에 이렇게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유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감 이번에 새로 생긴 재고자산 평가감 유보가 여기 또 들어갑니다. 입금 산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적을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순서가. 그래서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도 만들어서 여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최저한세 이런 여러 가지 서식을 다 작성을 해서 이 표가 다 이 여기에 있는 게 3호 서식에 들어가서 이 3호 서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표지에 1호 서식에 반영이 됩니다. 신고서에. 이렇게 되고 이것도 복잡하니까 또 표를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이 단기순이익에 법정 서식에 의한 세무조정 이런 거는 퇴직충당금, 대손충당금, 뭐 접대비 이런 거는 다 법정 서식이 있잖아요. 제가 뒤에 다 수록을 했는데 이런 법정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에 넣어서 세무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이 없는 또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서식이 없는 세무조정은 그대로 그냥 계산 내역 및 근거 서류를 남겨놔서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이라는 건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나서 이 절차를 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접대비 한도 초과라고 하면 접대비 서식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를 발라내고 그 서식을 가지고 아까 이제 15호 서식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이 총액으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자적을표도 보여드렸는데 유보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적을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세무조정 사항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게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인 조정 명세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반영을 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또 그 발라내고 기부금 조정은 맨 마지막에 모든 세무조정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조정 명세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수록을 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거든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그리고 기부금 이제 이때 뭐 한도가 충분하다고 하면 전년도에 한도 초과됐던 부분을 또 송금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은 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또 반영을 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서식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서식을 제가 굉장히 세법 내용이 이제 방대하잖아요. 뭐 접대비 한도 초과도 많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도 설명하려면 다 1시간씩이니까 그냥 서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서식만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세무서 공부를 이제 저희는 계산을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도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외우고 어떻게 하는지 외우고 이랬는데 막상 이제 진짜 외부 조정, 이런 세무 조정을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식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네. 이 법정 서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서식에 그냥 넣으라는 대로 넣기만 하면 조정이 웬만한 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이제 1호 서식을 폈다. 전부 다 끝난 여러분이 세무조정계산서를 가져와서 1호 서식을 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거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에 업태 보셔야죠. 업태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조인지 도소매인지 뭐 IT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표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달라지시니까 네, 그런 거 중요하니까 이제 보시고 또 뭐 특허권이 여기는 가능할지 아니면 뭐 연구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업태를 보시고 거의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업태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보시고, 지금 이게 외부가 아니라 이 외부 감사인데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외부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도 보셔야죠. 외부 감사 대상이면 자료가 하나 더 있잖아요. 다트 들어가셔서 또 그거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다트에서 또 자료 찾아보시고 외부 감사 보고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사모서식이 중요합니다. 사모서식을 보셔서 이제 사모서식은 제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를 좀 박스를 쳐봤어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이 차가감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이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거의 저희가 대부분 여러분 가평가할 때 크레탑 자료 가지고 하시니까 법인세 비용 이렇게 나온 법인세를 뺀 당기순이익이 사실은 주가 평가할 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잖아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세무조정 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가평가한 금액과 사실 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가져와서 진평가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제 그 개발비 있을 때는 개발비를 자산에서 제외하는 거, 이것 때문에도 많이 평가가 틀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빡빡하게 이 한 바닥을 다 채우는 회사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좀 달라진다.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반영을 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고,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또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을 제가 이제 뒤에도 넣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제 대표님들께서 많이 그 팀장님들께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부금도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부금은 이 세무조정이 끝난 차가감 소득금액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왜 영리활동을 하는 영리기업이 왜 돈은 안 벌고 기부만 하느냐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까지 다 발라내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비소,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는데 거의 이월결손금이 대부분 이것만 있죠. 그래서 이월결손금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가 굉장히 다 어려운데 세율을 곱하는 거는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세율을 곱하는 건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뺄 건 다 빼서 공제 같은 건 다 빼고 과세표준이 도출이 되면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곱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렇게 산출세액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감면을 반영을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서 대표님께 실컷 연구소를 우리가 설립해서 법인세를 줄여야 된다. 아니면 뭐 정기보험을 가입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무조정계산서 가져와 보니까 실제 뭐 이미 다 하고 있어 세금을 안 내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임팩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가져왔는데 그걸 미처 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대표님은 이제 세무조정계산서까지 줬는데 왜 우리 회사 상황을 모를까?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법인세 어느 정도 냈는지, 뭐 때문에 어떤 세액공제나 감면 때문에 세금을 안 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꼭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팔았을 때 법인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아까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면 이미 이 당기순이익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비사업용 토지나 뭐 법령에서 말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또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 팔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법인으로 팔 때는 세금을 그냥 이 법인세 정도만 낸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 따른 이런 이제 열거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 뒷장에 그 수록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3호 서식에 봐야 될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5호 서식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처분. 소득 처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이자 상여 처분, 이 얘기 많이 하시니까 소득 처분 너무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 처분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이런 뭐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귀속자가 누군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인정이자를 그 계산을 했으면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누군지, 또는 비용 처리를 안 해줬는데 그 비용 처리에 대한 귀속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거를 확정하는 절차다. 그래서 이 소득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오너 CEO가 개인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처분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유보는 사회로, 그러니까 유보, 사회유출, 기타니까 보시면 사회유출은 나간 거잖아요. 기업 밖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회유출. 돈이 그냥 기업 안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기간귀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송금산입이나 입금산입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유보를 표현을 합니다.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내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게 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제가 여기 일부러 수록도 안 했어요. 기타는 잉여금 내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타까지 설명을 하면은 별로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기타는 그냥 잉여금을 건드는 거다. 예전에 왜 정기오류 수정 손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기타로 먼저 처분을 하고 다른 또 처분이 들어가고 양쪽 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유보하고 사회유출만 좀 설명을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사회유출 같은 경우에는 귀속이 분명할 때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이제 처분이 되고요.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럼 무조건 대표자 상여입니다. 귀속 불분명하게 돈이 빠져나가면 그냥 대표가 책임지라는 거죠. 대표가 다 갖고 갔다. 그래서 결손을 못 내서 회사에 그 이익이 나서 그게 가지급금으로 비용을 좀 삭제한 것도 대표자 상여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귀속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여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 다 상여입니다. 대표님, 상여죠. 대표님은 근데 주주잖아요. 주주이자 임직원인데 그래도 상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상여로 먼저 처분된다. 그리고 주주들은 배당. 기타 소득은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닌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거. 뭐 대표님 아들. 그럼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타 소득. 그래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다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세금 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은 기타 사회 유출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법인과 개인의 사업소득을 이미 구성을 하고 있으면 기타 사회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사회 유출에 대해서는 2가지인데 법인과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 얘기를 할 때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오늘이 3번째인 것 같은데 법인이 관계회사가 있어서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줬다. 근데도 여태까지 이제 관행상 대표님이 그 가지급금을 먼저 대표님 명의로 해서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하고 대표님이 돈을 빼서 다른 회사에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인이 그냥 빌려간 걸로 하면 그러면 이제 빌려간 법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빌려간 법인에서는 언젠가 이쪽에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갚아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이미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빌려간 법인. 그러니까 이자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법인세를 낼 만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미 법인의 소득을 구성을 하고 있다. 비용을 그냥 안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세를 못하니까 기타 사회유출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기타 사회유출은 추가적인 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과세가 없다. 그게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셔서 법인이 많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이 회사도 있고 이 회사도 있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급금이 있고 다른 회사는 가수금이 있다. 그럼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 두 개 상기하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을 대표님 가지급금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법인이 빌려간 게 확실하면 법인 가지급금으로 바꾸시라고만 안내를 해도 그 회사한테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이자에 대해서 대표가 상여 처분이 돼서 소득세를 더 낼 거를 안 내는 거니까요. 끊어줄 수 있는 거죠.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그리고 이 빌려간 사람이 또 그 사업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소득에 그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때도 사업소득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표님이 보통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임직원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돈을 빼가서 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썼다. 그리고 이 개인 사업에 그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만 돼 있어도 기타 사회 유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소득의 구성이 차입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 법인에서 돈을 빼서 이쪽에 썼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소득은 이미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대표님이라서 인정이자가 급여가 먼저 처분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여로 먼저 처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을 이미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국세청 상담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찾아왔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하는 게 좀 찜찜하다. 그럼 사모님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사모님이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물론 근데 그 장부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소득 처분이 갈 때는 배당이고, 그리고 임원 또는 사용인한테 갈 때는 상여인데 임원이자 주주일 때는 상여가 항상 우선이다. 상여로 먼저 처분이 되고요. 법인이나 사업자 이런 이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 있으면 비용 처리를 누락해서 이미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가 없다. 그래서 기타 사유출은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자, 대표님 아들처럼 회사에 근무도 안 하고 주주도 아닌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유보에 대해서는 이제 자적을표의 기재를 해서 회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내에 만약에 대손금이라고 하면 회사 내에는 그 부실채권이 남아있는데 대손금을 그냥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대손금, 세법상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손금을 회사가 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부실자산이니까 떨어버릴 수 있잖아요. 장부에서 삭제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법은 이 자적을표에서 기재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유보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이런 각 다음 사업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청산소득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평가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보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여에 대해서는 상여가 대표이사한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동일한데 이게 이제 차이가 법인의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급여를 주면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똑같은데 상여하고 근데 이 상여는 법인의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제를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때는 법인의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게 분명한 경우에도 기타 사회 유출이지만 그 외에 법으로 정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는 쓴 거는 맞잖아요, 법인에서. 그리고 누군가한테 귀속됐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귀속자한테 소득세를 과세할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접대비를 썼을 때는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 한도 초과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을 하고 있고요. 또 접대비는 법인명의 카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이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안 썼을 때도 이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 지급이자. 이게 이제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송금불산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처분이 여러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런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세무조정 명세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사무서시 그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이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이 다 작성이 돼야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나오는 거죠. 송금산입, 입금산입을 규정하는 이 표가 나오는 거고 이 표에서 각각 귀속자를 소득처분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소득처분, 방금 설명드린 소득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하려면 퇴직급여 충당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려면 대손충당금 명세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인정이자 명세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표가 이제 이렇게 표가 다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한 표는 아니고 저희가 할 때 중요한 표는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매출, 수익금액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은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이 용어가 완전히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대부분은 같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표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 표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하는 법인 영업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보시면 적용 이자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법이 바뀌어서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이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선택만 해도 굉장히 혜택을 보는 회사들이 많을 건데 대부분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얘기하실 때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하면 3년간은 그대로 이걸 해야 되지만 3년이 지나면 재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 이거에 대해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하시는 게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을 때는 3년간 의무 적용이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차입금 말고 다른 차입금이 없으면 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없으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거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죠. 그래서 보시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이 회사는 이제 신고를 했고 여기에 세 사람이 있는데 각각 빌려간 사람 명의로 가지급금이 다 관리가 됩니다. 이걸 보통 대표님한테만 가지급금이 달리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을표에 보시면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직책과 이름. 그래서 이게 가지급금 있는 사람마다 원래 작성이 돼서 사람마다 다 첨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3명이니까 3명이 다 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표에서 항상 세법은 을표에서 먼저 작성이 끝나면 그 금액이 이기가 여기 갑지에 됩니다. 갑지에. 그래서 을표에서 계산을 해서 갑지에 이제 인정이자가 들어왔고요.
이제 인정이자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4.6%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해서 적수라는 거는 그 가지급금이 뭐 잔액, 매일매일의 잔액을 더한 거죠. 왜냐면 가지급금이 중간에 갚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적수, 매일매일 잔액을 다 곱해서 그 적수의 4.6%를 적용을 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고, 제가 이 표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회사계상액이에요. 그래서 회사계상액. 그래서 이 회사계상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가 계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상이라는 건 장부에 반영을 했다는 건데, 장부에 반영을 하면 재무제표에 들어오겠죠. 재무제표에. 그래서 이 회사계상액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뒤에서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 미수수익에. 미수수익으로 인정이자를 회사에 계상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 기계약 업체예요. 네. 그 업체가 미수수익이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서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가져오시면 미수수익 먼저 보시죠, 항상. 그리고 여기 이제 주임중 당기채권을 보시죠. 가지급금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지급금이 주임중 당기채권 이렇게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채권 또는 성급금 다른 계정으로 숨겨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미수수익을 가지고 역산해서 이 미수수익 나누기 4.6% 해서 5억 정도가 가지급금이 있구나, 이렇게 다 이제 추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주임중 당기채권이란 말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성급금, 또 어떤 회사는 특정예금 이런 계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정에 다 넣어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회사계상액이 여기 미수수익에 반영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수수익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후에는 갚아야 되고 1년 후에는 대표가 돈을 넣지 않으면 바로 상여 처분이다. 가지급금도 올릴 수 없다. 이것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회사 가니까 이렇게 회사 계상도 안 해놨는데 여기에 인정이자 해서 여기에 유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인정이자 유보가? 그러니까 여기에 유보로 달리면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을 안 했으니까 대표자한테 소득세와 과세가 그 해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회사가 받을 약정을 하고 미수수익으로 회사 계상을 하거나 했을 때만 유보가 돼서 1년을 기다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미수수익이 안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이 15호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상여로만 처분이 됩니다. 유보는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업체 가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산 시 계상을 하면 미수수익이 들어오고, 손익계산서에는 동일한 금액 이자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 2,300만 원이 잡힐 거고요. 그런 금액은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인정이자 계산한 시트를 그 부분만 이렇게 제가 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계상액이 여기도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니까 이 같은 회사거든요. 이거 제가 지운다는 거 못 지웠는데 미쳐. 여기에 여기에 안 들어온다는 걸 확인을 좀 하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인정이자 계산을 이렇게 해서 인정이자 이만큼 받아라 법에서 정했고, 회사가 받겠다고 미수수익을 그 결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조정액이 나오질 않는 거죠. 이 조정액이 나와야 이 조정액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상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회사계상액을 안 썼다. 안 썼으면은 손익계산서에도 반영이 이자 수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재무상태표에도 여기에도 빠져 있겠죠. 회사계상이 여기가 없다면. 그러면은 여기 조정액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액이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상여 이렇게 처분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계상을 했을 때는 무조건 상여다, 처분이, 소득 처분이. 유보가 없다.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을 4.6%를 하고 회사가 동일한 금액 계산했을 때는 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그 조정 명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사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사회적립, 그러니까 회사의 외부의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외부의 외부의 사회적립을 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사회적립이 안 됐을 때는 전부 다 송금이 부인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회사계상액,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해에 1억 2,93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송금 부인됐죠. 한도 초과에.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립을 하지 않을 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의 부채고 그거를 그 이유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서식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인정 안 된다를 드릴 텐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는 건 이제 세법상 추계액 정도를 보시겠죠. 평소에는. 이제 세법상 추계액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사용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급여, 이 총급여의 5%, 이 총급여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총급여는 24억인데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 걸 발라내고 대상이 되는 사람 거가 21억 7,3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여기입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급여액 중에 5% 정도는 한도이고,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았을 때의 한도가 급여 한도가 있고 추계액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급여 한도, 추계액 한도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 한도 여기 보시면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 총급여 한도가 나오더라도 이 충당금 한도가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추계액에 대해서 왜 추계액 한도가 안 되냐면 예전에 그 추계액 대비 설정액을 점점 회사가 줄였어요. 아니 세법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0이에요. 회사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다고 해도 그거의 설정률을 0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내에 적립을 하면 인정을 안 하겠다. 세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한도가 있고 추계액 한도가 있지만 추계액의 이 설정률이 0이기 때문에 한도가 0이 되는 거고 0이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 0이라서 한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1억 2,900만 원이나 계상을 했지만 전부 다 한도 초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에 있는 돈이잖아요. 회사에서 유출된 금액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입니다. 소득 처분이. 그래서 이 한도 초과액,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당연히 회사는 송금 산입을 했죠.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는 부인하잖아요. 세법에서는. 그럼 부인하면은 이 15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도 초과액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충당금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드렸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사회적립만 했을 때 인정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액. 이게 이제 사회 적립된 금액에 대한 한도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더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사회 적립을 했을 때 두 가지잖아요. DC형, DB형. DC형, 확정 기여형은 단기 불이익 전액을 다 송금 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은행에 퇴직연금을 다 가입을 시켜놓고 DC형으로 확정 기여형을 넣으면 그 해의 급여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적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의 퇴직금 의무는. 그 다음에 연봉이 더 올라도 더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 원천징수 의무도 은행에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그러니까 그냥 비용 처리되고 끝나는 거고 확정 급여형, DB형. 완전히 다릅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추계액 이내의 금액은
단기에 불입을 했을 때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건 똑같죠. 똑같은데 이때는 자산부채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 자산이라는 거죠. 직원 이름으로 사회적립은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자산에 들어옵니다. 직원 게 아니라 우리 거. 그리고 그 대신 사회적립한 부분만큼만 여기 부채에 동시에 잡습니다. 퇴직연금 충당부채 이렇게 잡아서 자산부채를 동시에 여기서 해서 이제 비용 처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은 여기에 이제 충당부채 계정이 들어오고 여기에 운용자산이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확정기여형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직원이 퇴사를 하면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은행 쪽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세에서 잘 못하니까 은행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무를 진행해보니까. 어쨌든 원칙은 그렇게 돼 있고 또 퇴사하는 직원이 급여가 매년 오른다.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오른 급여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확정기여형을 선호를 하십니다. 급여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대손충당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채권에 매출 채권의 1% 정도를 그냥 대손충당금 잡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조정사항은 그 1%에 대해서 맞는지 충당금이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그냥 서식이고 여러분 보시는 건 대손금 조정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대손 사유를 시효 소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인액이 나왔죠. 시인액도 있고 부인액도 있고 그리고 부인액은 시효 미완성 이렇게 비고를 안에 쓰니까 세법상으로는 이 부인액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세법상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30만 원은 시인액 이거는 맞다고 인정을 한 거고 10만 원은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인액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대손충당금으로 아까 그 15호 서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보로. 역시나 유보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유보로 관리를 하면 자적을표에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50호 서식. 그리고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게 업무무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지급이자. 그러니까 회사가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은행에 낸 이자 비용은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은행에 돈을 갚아야지 차입금을 갚아야지 왜 대표가 갖다가 쓰느냐 왜 가지급금으로 쓰느냐 그래서 가지급금 비율만큼 여기 보면 가지급금 이게 적수거든요. 차입금 중에 가지급금 적수만큼을 부인합니다. 그 지급이자 중에서. 그래서 이 지급이자의 송금물산입 이렇게 나왔고요. 조정이. 가지급금만 하는 게 아니고 업무무관 부동산도 이런 조정을 하고요. 업무무관 동산도 이런 그 세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동산은 서화 그리고 골통품,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뭐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시는 팀장님도 뭐 무슨 강의를 들으러 가셨더라고요. 뭐 미술품 가지고 이렇게 돈 뒤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아시죠? 뭐 대표님께 법인이 이런 그 미술품을 산 것처럼 해서 그거 가지고 돈을 뭐 뒤에는 얼마를 주고 다시 사오는 걸 약정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돈 셌다.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세법에서는 장식 환경미화용 서한은 인정을 해요. 업무 관련으로. 근데 500만 원 이하만 인정을 해요.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차피 이 업무무관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못하셔서 금액 큰 거 했다가는 이제 이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급이자 송금물산. 이제 이런 거 이자 비용 그 인정 못 받고요. 업무무관 부동산 이것도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그 샀을 때 취득했을 때 이렇게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보면 건축물도 없는 그 나대지 상태의 토지 임대
이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취득하고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났는데도 건축물을 신축을 안 한다. 그럴 때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가지급금하고 동일하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그럼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열거가 돼 있으면 법인 업무로 보고 열거가 안 돼, 부동산 임대업이 빠졌다. 그러면 법인의 이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사례가 있는데 이제 대표님이 아들이 그 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토지를 본인의 개인 토지를 임대를 줄 거예요. 아들 법인한테 임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님의 법인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법인 토지죠. 법인이 사용한 토지. 근데 그 토지를 지금 이 대표님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여기에 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대표님 이런 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게 좀 잘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실제 제 지금 업체 동행 건인데 우리는 STF를 제안을 했고 대표님은 STF도 좋지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퇴직금 본인이 실제 퇴사를 했다가 뭐 6개월 후에 다시 입사를 할 거라고 실제 퇴사 맞으니까 그걸로 가지금 갚을 거다. 진짜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제가 강의도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장 세무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퇴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있다가 들어오실 거냐 했더니 본인이 뭐 처음엔 2달을 얘기했나 이러시면서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본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기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본인 개인 토지 아들 법인이 쓰고 있는 우리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토지를 또 여기 법인에 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이 되면 이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된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무관 이 부동산 등에 대한 차입금 차입금 이자 부인된 거는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유출. 그리고 이제 기부금. 기부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부금 접대비 이런 거는 제가 왜 넣냐면 기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식만 잘 이해를 해도 어떻게 기부금 한도 초과가 계산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접대비 한도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2월 결손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이런 내용 한번 훑고 여기서 이제 토지 아까 말씀드린 비사업용 토지 이것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뭐 세액공제나 세무주정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있는 내용을 할 텐데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까 이제 유보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좀 강의를 잘 충실하게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